1991년 11월 백령도 최전방 초소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초소에 남겨진 것은 K2 소총 한 정과 탄창, 그리고 끊어진 무전뿐이었습니다. 군과 해경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바다는 침묵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 기록에서 발견된 3가지 증거가 모든 것을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붙여진 탄창 봉인 스티커, 예비총과 맞지 않는 탄피 한 발, 그리고 새벽 2시 12분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반사광. 그 새벽의 5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밤 2시 17분, 북서풍이 초소 지붕을 긁고 지나가던 순간 무전이 끊겼습니다. 1991년 11월 12일 새벽 백령도 최전방 초소. 이등병 윤도현은 그날 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21살, 입대 5개월 차.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하기 전까지 서울의 작은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말이 적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소대는 경계 강화 훈련 공지를 받았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이 감지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병사들은 각자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훈련은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야간 근무조 윤도현, 장세훈. 분대장의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병 장세훈은 그의 한 기수 선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근무는 늘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밤 9시 반 윤도현은 K2 소총과 30발짜리 봉인 탄창 1개를 지급받았습니다. 탄창에는 노란색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류탄은 초소별 1발 임시 배치가 있었다는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평소엔 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지만 훈련 격상 때는 예외였습니다. 경계등 고장났대. 조심해. 선임 박상병이 작게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밤 11시 50분 초소 N호의 경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전력반은 강풍으로 인한 접촉 불량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수리는 다음 날 아침으로 미뤄졌습니다. 초소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1월 12일 새벽 1시 55분 윤도현과 장세훈은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측 해안 방면을 관측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람은 거셌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바람 엄청 불어. 장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윤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2분 무전에 윤도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동 200 미상 반사광. 짧고 담담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대본부에서는 확인하겠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새벽 2시 17분 무전이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대본부는 다시 호출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장세훈의 목소리가 무전에 터졌습니다. 배우자 이탈! 배우자 이탈!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소초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윤도현 어디 있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소대장이 현장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병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해안선을 훑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이등병 윤도현 1명, K2 소총 1정, 탄창 1개, 그리고 수류탄 1발이었습니다. 탄창의 봉인이 해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초소 사물함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손때만 남아 있었고 지문은 판독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새벽 2시 23분 이후 모래사장 끝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바다였습니다. 어둠은 모든 시간을 같은 색으로 만든다. 어느 수사관이 기록에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2시의 5분은 여전히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 3시
백령도 해안선의 손전등 불빛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소대, 중대, 그리고 긴급 출동한 해경이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사들은 철책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무전기의 잡음만이 들렸습니다. 이쪽 발자국 있습니다.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손전등이 모래 위로 모였습니다. 군화 자국이었습니다. 윤도현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자국은 초소에서 해안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래사장 끝에서 갑자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새벽 6시 40분 철책 하부 모래층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우회 상단 단추였습니다. 군복 위에 달린 검은색 단추. 윤도현의 것이 맞았습니다. 찢어진 흔적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예, 천이 일부 뜯겨 있습니다. 그러나 찢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철책 갈고리에 걸렸을 가능성, 혹은 다른 무언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두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해안 경계선에서 1km 떨어진 조간대, 바위 틈에 끼어 있던 탄피 한 발. K 소총의 5.56mm 탄피였습니다. 발사 시각은 불명입니다. 탄도는 확인 불가합니다. 탄피는 회수됐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사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탄피의 약실은 총기마다 남는 고유한 흔적이 소초 예비 총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전 9시 수사관들은 장세훈 일병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초소 안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세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이병이 오른쪽으로 2걸음 정도 이동했습니다. 로프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로프요? 철책 보수용 로프가 바람에 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편을 보고 있었고 그 사이 시야를 잃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2분. 아니, 길어야 3분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반 기록에는 철책 보수 로프가 전날 낮에 이미 수거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일병, 로프는 없었습니다. 네. 전날 낮에 수거됐습니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장세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윤이병은 뭘 본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윤도현의 가족에게 실종이 공식 통보됐습니다. 어머니 윤명자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어디 갔다는 겁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배편으로 백령도에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배는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섬을 바라봤습니다. 부두에 내린 어머니는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대장 최중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수영을 못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바다에 빠졌다면 찾아야죠. 살아서든 아니든. 오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뉴스는 백령도 최전방 병사 실종을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 조난 및 사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색 중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탈영 가능성은 없습니까? 납북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한 채 사라진 것 아닙니까? 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탈영, 조난, 납북. 세 단어가 동시에 기사 제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수색 범위는 해안에서 야산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시 방파제로, 다시 철책 안쪽으로 넓어졌습니다. 병력은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오영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새벽 먼 바다 쪽에서 작은 불빛이 한번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2시 10분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경 레이더 기록에는 그 시각 근처 해역에 선박이 없었습니다. 불빛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소 에노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계등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선임 박상병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수영을 못했어. 물을 무서워했다고. 그러나 군 내부 문답표에는 윤도현의 수영 실력이 보통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숨긴 것일까요? 기록은 서로 어긋났고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5분은 여전히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수사관들은 초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전등과 육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기록과 시간을 대조할 차례였습니다. 근무 일지, 무전 로그, 전력 기록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새벽 1시 58분부터 2시 5분까지 기상대 바람 일지에는 북서풍 초속 12m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풍이었습니다. 그러나 2시 6분 전력 기록에 미세한 변동이 포착됐습니다. 정전압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린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사관이 전력반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회로 불안정일 수 있습니다. 경계등이 고장났을 때 종종 일어납니다. 경계등은 언제부터 고장이었습니까? 전날 저녁부터입니다. 시급 보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시급 보수. 긴급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 경계등 회로는 그 상태로 이틀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초소 배치도를 펼쳤습니다. 경계등이 꺼진 상태에서 생기는 그림자 구역.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철책에서 초소 입구까지 약 15m. 그 구간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윤 이병이 사라진 곳이 바로 이 구간입니까? 추정됩니다. 오전 10시 장세훈이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장일병,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윤 이병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오른쪽으로 2걸음 갔습니다. 로프를 확인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로프는 없었습니다. 전날 수거됐으니까요. 장세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윤이병은 뭘 본 겁니까? 로프가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넘겼습니다. 당신 진술에 윤이병이 로프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책 보수 로프는 낮에 수거됐습니다. 공사반 기록이 명확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장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면 윤이병이 다른 걸 본 겁니까?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수사팀은 초소 사물함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사물함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지문은 판독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 흐려진 것일까요? 사물함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 탄창 2개, 손전등 1개, 그리고 비상식량.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류탄이 없었습니다. 수류탄은 어디 있습니까? 분대장 오병장이 대답했습니다. 훈련 격상 때 초소에 한 발씩 배치됩니다. 평소엔 탄약고에만 보관하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그럼 윤이병이 가져간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열쇠는 근무조가 교대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단독으로 무장을 가져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녁 수사관은 윤도현의 선임 박상병을 만났습니다. 박상병은 생활관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어떤 애였습니까? 박상병은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애였어요. 말이 별로 없었고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수영은요? 박상병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영은 못했습니다. 확실해요. 도현이가 직접 말했으니까. 그런데 기록에는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은 윤도현의 야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근무 시간과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새벽 2시부터 2시 20분까지의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무, 강풍, 안개. 그러나 그날만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대만 비어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무전 로그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12분 윤도현의 목소리. 남동 200 미상 반사광.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닌 어떤 긴장감. 마치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수사관은 헤드폰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이병은 뭘 본 걸까? 반사광. 로프. 그리고 사라진 5분. 초소의 시계는 그날 새벽 2시 17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기록은 있었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갔나, 어둠이 윤을 데려갔나. 수사일지 한 구석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아침, 어머니 윤명자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철책이 보였습니다. 군 관계자가 말렸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철책 가까이까지. 아이 목소리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중대장 최중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꿈을 꿨어요. 도현이가 추운 데 있는 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버지 윤경수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대장실로 들어가 최중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타령이란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저희 도현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제대 후 뭘 할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중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합니다. 가능성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타령이란 말부터 나오는 게 가능성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중희는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윤도현의 동기 김하늘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외박 때 윤도현과 함께 나갔었습니다. 도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 후 목수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목수요? 네. 입대 전에 목공소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김하늘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도현이는 여기 오기 싫어했습니다. 최전방이라서요.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다고요? 네. 솔직히 다들 그렇잖아요. 북쪽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게. 그런데 도현이는 유독 더 그랬어요. 수사관은 기록했습니다. 혹시 타령을 계획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도현이는 그냥 버티려고 했어요. 조용히 복무하고 무사히 제대하려고. 저녁 마을 주민 오영길이 다시 조사실에 왔습니다. 그는 어선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날 새벽 정확히 뭘 봤습니까? 먼 바다 쪽에서 작은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북동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선박일 가능성은요? 글쎄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깜빡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1초? 2초? 오영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 켜졌다 꺼졌습니다. 수사관은 해경 레이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백령도 근해에 포착된 선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영길이 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11월 15일 라디오는 계속해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백령도 실종 병사, 사흘째 행방 묘연. 군 당국, 타령조 난납북 가능성 모두 수사 중. 신문 일면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도현의 입대 전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 청년의 얼굴. 가족은 숙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만 피웠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바다 수색은 계속됩니다. 육지 쪽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는 해안에서 야산으로, 다시 방파제로, 다시 마을 안쪽으로 넓어졌습니다. 헬기가 뜨고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윤도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 동료 병사들은 생활관에 모여 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의 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담요가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어디 간 거야?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에 빠진 건가 아니면 아무도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밤, 어머니는 부두로 다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도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도현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디 있니?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만 밀려왔다 밀려갔을 뿐입니다. 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윤도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록은 계속 쌓였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념과 기도 사이 가족은 서 있었습니다. 수사일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 탄약고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탄약 담당 하사가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윤도현에게 지급된 탄창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1일 밤 9시 반, K30발 탄창 1개. 봉인 스티커 번호는 B-1147.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두 겹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B-1147 위에 또 다른 스티커 번호 B-1089. 왜 두 개입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한 개는 당일 지급, 다른 한 개는. 하사는 전날 기록을 넘겼습니다. 전날 남은 예비 스티커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장부를 미리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이중봉인.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만약 의도라면 누가 왜 그랬을까요? 오후 1시 5분 초소 사물함에서 두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정밀 수색 중이던 병사가 사물함 구석에서 작은 철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약 3cm, 끝이 구부러진 형태. 수류탄 핀과 비슷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병기과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핀 모양의 철선입니다. 실제 수류탄 핀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혹서기 훈련 때 쓰는 모의 수류탄 철선 규격과 유사합니다. 수사관은 철선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법의학팀이 조간대에서 발견된 탄피를 분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약실은을 확대했습니다. 총기마다 남기는 고유한 흔적. 지문처럼 절대 같을 수 없는 표식. 소초 예비총과 일치합니까? 아니요. 불일치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약실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탄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윤도현의 K에서 발사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총에서? 수사관은 장세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장일병, 당신은 총을 쐈습니까? 아니요.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장세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윤 이병이 총을 쏘는 걸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시야를 잃었으니까요. 수사관은 기록을 덮었습니다. 총소리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탄피는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분대장 오병장이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6년차 부사관이었습니다. 백령도 근무만 3년째. 경계등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시야가 나빠집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근무합니까? 소리로 합니다. 발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다 들립니다. 그날 밤은요? 오병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멈췄다 불었다 했어요. 보통은 계속 부는데 그날은 순간순간 멈췄습니다. 수사관은 메모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작은 소리도. 작은 소리요? 발소리, 옷 스치는 소리, 숨소리까지도.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멈춘 순간. 그때 윤도현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밤 8시 수사팀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3가지 증거가 놓였습니다. 이중봉인 스티커, 철선 조각, 약실은이 맞지 않는 탄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수사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설계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설계라면 누가 설계한 것일까요? 윤도현 스스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공포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이병이 무언가를 두려워했고 준비했을 가능성. 준비요?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탈출. 혹은 저항. 수사팀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스티커 2겹, 철선 1가닥, 탄피 1발, 3조각의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려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계등은 어제 수리됐습니다. 이제 그곳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새벽 2시의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황은 폭발하지만 진실은 침묵합니다. 수사 일지의 한 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윤도현이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수사본부는 3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소, 철책, 해안선, 그리고 바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윤도현의 마지막 위치. 그 주변으로 화살표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수석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조난 혹은 사고. 그는 지도의 해안선을 가리켰습니다. 강풍과 정전, 그리고 어둠. 윤이병이 철책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식구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은요? 조류가 강합니다. 이미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듯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무 중이었으니까요. 탄피는요? 약실은이 맞지 않는 탄피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예전 훈련 때 남은 탄피일 수도.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다른 수사관이 일어났습니다. 타령. 그는 지도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중봉인 스티커, 그리고 장부 조작. 이것들은 연막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윤이병이 스스로 사라진 거라는 겁니까? 가능성입니다. 최전방 근무의 두려움, 그리고 제대까지 남은 긴 시간. 충분한 동기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갑과 사복을 두고 갔습니까? 탈영자가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떠납니까? 급하게 떠났을 수 있습니다. 편지는요? 가족에게 남긴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동기 김하늘의 증언으로는 제대 후 계획도 있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탈영 가설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수석 수사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납치 혹은 월북.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2시 12분의 반사광. 그것이 선박 신호였을 가능성입니다. 해경 레이더에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소형 목선이라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잠수함. 한 수사관이 기록을 펼쳤습니다. 마을 주민 오영길도 먼 바다에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시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윤이병은 납치된 겁니까? 가능성입니다.
혹은 스스로 접선했을 수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북가설은 가장 민감했지만 증거가 가장 부족했습니다. 오후 수사팀은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초소 애노 앞. 그들은 윤도현의 마지막 동선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두 걸음 오른쪽? 한 수사관이 걸었습니다. 장일병의 진술대로라면 이쯤입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철책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로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이병은 무엇을 확인하려 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사광을 봤을 가능성은요? 2시 12분에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5분. 새벽 2시 12분부터 2시 17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윤도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녁 수사팀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3가지 가설이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난사고, 탈영, 납치월북.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가설은 몇 가지 증거를 설명했지만 모든 증거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중봉인은 왜 있었을까? 철서는 무엇이었을까? 탄피의 약실은은 왜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벽 2시 12분의 반사광은 무엇이었을까? 질문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원을 만들었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한 수사관이 수사일지에 적었습니다. 어둠은 비밀을 만들고 기록은 빈칸을 만든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조난했는가, 탈영했는가, 납치됐는가. 3개의 길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도 그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갈림길의 무력감. 수사일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저녁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담요는 그대로 사물함은 잠겨 있었습니다. 밤 8시 장세훈이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장일병,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새벽 2시 16분, 마지막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장세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모래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래소리요? 네. 발로 모래를 밟는 소리. 작고 짧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까? 네. 수사관은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윤이병을 불러봤습니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돌아봤습니다. 그때 이미 없었습니다. 장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선임 박상병이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상병, 윤이병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박상병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바람이 멈춘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2번이요? 네. 한 번은 2시쯤, 또 한 번은 2시 15분쯤. 정확하진 않지만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멀리서도 작은 소리가 들려요. 박상병은 담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뭔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현이는 귀가 좋았어요. 다른 애들이 못 듣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메모했습니다. 윤이병이 뭔가를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박상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번 야간 근무 후에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다가 무섭다고. 밤에 바다를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요? 그냥 그림자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불빛도 아니고 배도 아닌. 박상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도현이도 그렇다고 했고. 밤 10시
분대장 오병장이 마지막으로 면담했습니다. 오 병장, 수류탄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평시에는 초소에 수류탄을 비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탄약고에만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훈련 격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소별로 한 발씩 들어갔던 걸로 압니다. 오병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배치한 게 아니라서. 누가 배치했습니까? 탄약 담당 하사일 겁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넘겼습니다. 사물함 열쇠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근무조가 교대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두 명이 같이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으로 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오병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경계등이 고장이었습니다. 어두웠고 바람도 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로 원했다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밤 11시 수사관은 윤도현의 야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11월 10일 강풍, 이상무. 11월 11일 흐림 레이더 점검. 11월 12일 새벽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날들은 10분 단위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20분이 공백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빠서 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수사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계등은 이제 정상 작동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어둠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질문. 수사일지에 적힌 단어였습니다. 장세훈의 모래소리. 박상병의 바람이 멈춘 순간. 오병장에 가능했을 수도. 그리고 윤도현의 빈 수첩. 질문들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윤도현의 침상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백령도. 초소는 개보수됐습니다.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N5는 이제 N3입니다. 새 철책이 세워졌고 경계등도 LED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10시 한 여인이 방파제에 섰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명자, 윤도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34년째였습니다. 도연아.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또 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꽃을 물가에 놓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꽃을 적셨습니다. 올해도 못 찾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그녀는 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대위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네. 매년 오는 거 아시잖아요.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2023년 민원으로 일부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중 일부. 분실물 목록, 증거물 사진, 그리고 수색 일지. 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도서관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실물 위에 상단 단추 일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단추. 그녀는 그 단추를 기억했습니다. 도현이의 군복에 달려있던 것. 증거물 K 탄피 일발. 또 다른 사진. 작은 금속 조각. 그녀는 탄피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수색일지 11월 12일 11월 25일 해안선 3km, 야산 2km 결과 없음.
그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34년 전의 기록이 눈앞에 있었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녁 섬 주민 몇몇이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영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80대 노인이 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지. 잊을 수가 없어. 불빛을 봤다고 하셨죠? 그래. 먼 바다에서 작게 깜빡였어. 지금도 확실합니까? 오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내가 본 건 분명해. 다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어. 배였는지 다른 거였는지.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잔잔했어요. 바람은 강했지만 파도는 높지 이산았습니다. 아니, 조금 높았어. 또 다른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간조와 창조의 경계였어. 파도가 미묘했지. 34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밤, 어머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여관방.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1살의 환한 얼굴. 넌 어디 있니? 그녀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살아있니?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4년 동안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에 단추 1개, 탄피 1발, 수색일지 10페이지. 그러나 윤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머니는 다시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4년 전 이맘때쯤이었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게.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여몄습니다. 기록은 변하지 않았어. 바람만 늙었지. 누군가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수사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어머니는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기록은 그대로야. 그런데 우리 도연이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붉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의 침전. 누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든 무게. 어머니는 그 무게를 홀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돌아오기를, 혹은 적어도 진실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탄피의 약실은이 예비총과 달랐는가? 1991년 11월 조간대에서 발견된 K 탄피 1발. 법의학 분석 결과 약실은이 소초 예비총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윤도현이 지급받은 K에서 발사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총에서 나온 것일까요? 만약 다른 총이라면 그 총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탄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위 틈에 끼어 파도에 씻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능성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전 훈련 때 남은 탄피일 가능성.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 둘째, 윤도현의 총에서 나온 탄피지만 기록 오류로 약실은이 잘못 분석됐을 가능성. 셋째, 제3자의 총에서 나온 탄피일 가능성. 그날 밤 윤도현 외에 누군가 총을 쐈을 가능성. 3가지 모두 추정입니다. 확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탄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봉인 스티커를 이중으로 만들었는가? 1991년 11월 16일 탄약고 장부에서 발견된 이중봉인. B-1147과 B-1089 두 개의 스티커 번호. 이건 역시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나는 당일 지급된 스티커, 다른 하나는 전날 예비 스티커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왜 2개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탄약 담당 하사가 장부를 정리하다 착오로 2번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누군가 사전에 장부를 조작해둔 것일까요?
만약 의도라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탈영을 계획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이중봉인은 실수와 의도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경계는 흐릿합니다. 동기를 알 수 없으면 행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무엇이 새벽 2시 12분의 반사광이었는가? 1991년 11월 12일 새벽 2시 12분. 윤도현의 무전 기록. 남동 200 미상 반사광. 이것은 확정된 기록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 주민 오영길도 비슷한 시각에 먼 바다에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해경 레이더에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선의 불빛이었을까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목선, 아니면 군 장비의 반사였을까요? 철책이나 경계시설의 금속이 달빛에 반사된 것, 혹은 더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반사광은 5분 뒤 윤도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 반사광이 신호였다면 누구의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윤도현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질문은 질문을 낳고 추정은 추정을 만듭니다. 세 가지 질문은 각각 서로를 가리킵니다. 탄피는 봉인을 가리키고, 봉인은 반사광을 가리키고, 반사광은 다시 탄피를 가리킵니다. 원을 만듭니다. 우리는 확정과 추정의 경계 위에 섭니다. 사건은 그 경계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머뭅니다. 기록은 덜어낼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선명해질수록 더 많은 어둠을 보여줍니다. 1991년 11월 12일 새벽 2시 17분. 그 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윤도현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둠이 그를 끌고 갔을까요? 그는 탈영했을까요? 조난당했을까요? 납치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탄피 한 발, 스티커 2겹, 반사광 한 번. 세 가지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말하는 진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답은 그날 밤의 바닷속 어딘가에, 혹은 어둠 속 어딘가에 여전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명자 어머니는 아직도 매년 그 방파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윤도현은 아직도 21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밤은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집요한 미완. 이것이 이 사건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완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